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고향집에서 추석을 보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독립한 청년들인데요. 18살이 되기 전까지 살았던 구미의 보육원을 찾아와서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들과도 만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도 부쩍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현실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요. 정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이 12,800여 명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봐도 한 해 250여 명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요. 부모 찬스도 기댈 언덕도 없이 사회로 나와서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주거불안, 취업 같은 생계 문제뿐 아니라 고립감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인 고통인데요. 더 이상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걸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이들은 바랍니다. 대구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시사초점에서 나눠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하늘빛이 흐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겠지만 5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부 지역 기온 살펴보면 한낮 최고 기온이 영양 24도, 안동, 청송 25도, 영주, 봉화, 의성 26도의 기온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봉화군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효행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경로요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만 80세 이상 직계 존속의 부양자가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기타 증빙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20일 지급될 예정합니다. 해당하는 가구는 기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체적으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영덕이 24도, 경주 25도, 울진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서 비교적 더 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포항시가 태풍 흰남노 피해를 크게 입은 8개 공동주택에 주거안정 대책반을 긴급 투입해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태풍 흰남노 피해가 긴급한 공동주택에 지난 9일부터 1:1 책임 전담제로 주거안정 대책반을 별도 구성해 운영 중인데요. 주거안정 대책반은 1차적으로 단수 단전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공동주택 8개 단지에 수도 전기 공급을 완료하고 식수와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사다리차를 지원해 물과 짐을 세대 내로 제공하고 있으며 침수 차량의 견인 장소 물색을 위해 사유지와 협의해 침수차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대송면 등 7개 읍면동에도 순차적으로 1:1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시는 조속한 주거 안정에 나설 것이라며 태풍 피해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1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이번 연휴를 울릉도에서 보낸 관광객들에게 울릉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울릉군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도를 떠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환송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날 새마을회 회원들과 부녀 회원들은 호박엿과 호박젤리, 울릉도 돌배즙을 마련해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건네며 울릉도의 푸짐한 인심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돌배즙은 압축 포장팩에 담았고요. 팩 겉면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탄소 중립 실천 나부터 같은 문구를 적어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받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울릉도의 넉넉한 마음에 기분 좋게 돌아간다, 고향을 떠나는 뱃머리에서 고향 인심을 담아 돌아간다 등 훈훈해진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경비원입니다. 네, 추석에도 일하느라 고생 많으신 분들이죠? 네, 아침 6시에 퇴근했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하길 반복해서요. 명절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쓰레기가 많아져서 더욱 괴롭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진짜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일은 더 많아지고요, 그죠? 네, 노동계는 경비원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야 안정적인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감시 단속적 예,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간헐적이면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경비원 같은 노동자를 말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특수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규정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과도한 근로시간을 요구받더라도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간헐적이면서도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서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보시면 고령자이기 나이가 많으시죠? 때문에 네, 간호사 위험도 상당하고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만약 일반 근로자들처럼 적용해버리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현재 제도에 대해서는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경비원이 학교나 여러 곳에 있으시는데 학교를 지키는 분들은 명절 연휴에 특히나 또 더 쉬지를 못하신다고요? 네, 학교 경비원 분들도 연휴 기간이 되면 연휴 첫날 출근해서 연휴가 끝날 때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인데요. 당직실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며칠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학교 경비원 분들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서 노동절 외에는 유급휴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4회 무급휴일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무급휴일을 쓰면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이 줄게 되어서 연휴 중 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급휴일을 보장을 해주는 거가 방법이겠네요? 네, 네. 전북과 인천은 설과 추석 연휴에 각 3일씩 유급휴일을 줍니다. 또 주 1회 유급휴일도 보장을 하고요. 예. 강원도는 월 2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연휴 휴가도 유급으로 연간 6일 정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시교육청이 더 이상 당직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명절 연휴와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교육청도 이달 중순쯤에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논의하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가정폭력입니다. 예, 명절 연휴 지나면 꼭 이런 얘기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죠. 네, 명절에는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도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에서 50%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가 1만 건인데요. 하루 평균 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45건으로 평소보다 50% 많았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까요? 네, 그 설 추석 명절마다 이 반복 신고하는 가정을 찾아봤는데요. 네. 최근 3년간 모두 11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해당 가정에 대해서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된 가구도 있는데요. 대구에만 775가구라고 합니다. 재발 우려 가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 중 위험도 평가와 가해자 구속 및 입건, 흉기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네. 사건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가정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에 이렇게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게. 네, 아무래도 가족과 친척 등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더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이라서 신고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엄정한 사법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얘기도 명절 연휴에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방주시 태만이 그렇게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줄었는데요. 일평균 교통사고는 전년도 468건에서 올해 334건으로 28.6% 정도 줄었고요. 네. 사망자는 6.2명에서 5.8명으로 6.5%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과속, 난폭운전 같은 단속 건수는 늘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총 1,669명이었는데 지난해가 한 1,300명 정도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심했던 그때 네. 하고요. 약 한 27.1% 정도 그렇네요. 많았습니다. 늘었네요. 예. 기타 법규 위반은 1,156명으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고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전체 112 신고는 올해 58,700건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침수 대피 요령입니다. 네, 이번 그 포항하고 경주 물난리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뭔가 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그죠? 네. 예. 어제 정부가 새로운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지하 공간에서 큰 인명 피해가 맞습니다.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행안부는 특히 지하 주차장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우선 지하 주차장은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네. 뉴스 영상 보면은 차량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긴 줄을 서는 모습을 좀 쉽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사로를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 차량이 수압 때문에 못 예, 올라가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맞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 물이 정말 무서운 게 네,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이잖아요. 물이 맞습니다. 확 차오는 게 그죠? 네 이번에도 네.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네네. 한 5에서 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맞습니다.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요. 대피할 때는 장화를 신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맨발이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또 차량이 침수되면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서 목받침 하단 철제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예, 예. 합니다. 이 만약에 유리창을 깨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수압이 일정해지면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때 차문을 열고 탈출하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당황하니까 그런 거 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특히 그 공동주택 관리실에 계셨던 분 네. 때문에 좀 많이들 속상해하고 그분도 힘들어하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의무 이것도 뭐 강화했나 봐요. 네, 관리자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요. 모래 주머니 및 양수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차수판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하 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 공간 거주자, 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공동주택 관리자는 안내를 해야 하고요. 차량 이동을 위한 지상 주차장 진입을 철저히 금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네. 행안부는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요.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아가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점검해서 원인부터 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서대구역입니다. 예, 올해 3월에 문 열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이용들을 하셨죠? 네. 서대구역 개통으로 이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서남부권 시민 14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실제 명절 연휴 동안 서대구역 이용객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대구역에 따르면요. 이번 명절 기간 서대구역을 찾은 승객들이 지난 9일에는 4,700명이었고요. 10일 4,300명, 11일에는 5,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서대구역 하루 최대 이용객이 3,487명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최대 53% 정도 늘었습니다. 그쪽 상권은 어때요? 네, 개통 이후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부족한 상권이 이번에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서대구 역사 내에 입점한 상가는 편의점, 빵집, 음식점 이렇게 세 곳에 불과한데요. 아, 그래요? 네, 부족한 상권을 대변하듯 대합실에 있는 작은 무인 카페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줄을 많이 서서 서 있고. 네, 서기도 있고요. 빵집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기차 시간에 맞춰서 커피 한 잔 구하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요. 네네. 식사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에도 당분간 상권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네. 코레일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요. 입점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지만 문의가 많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죠. 네,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이 교육활동 침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말 교권 침해 이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 교권이란 말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권위적이다. 잘 안 쓰는데요. 물론 교육활동 자체를 위협받는 행위도 근절해야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정상 등교로 대면 수업이 늘어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되게 좀 끔찍한 얘기가 하나 있어죠. 네, 모욕, 명예훼손 같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는 대부분이 학생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네. 학부모는 조금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하다 싶은 태우를 받으면. 네. 일단 분리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학생을 강제 전학하거나 퇴학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원 개인이 그냥 휴가를 써서 자체적으로 분리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교원 단체는 좀 법을 개정해서 분리 조치를 좀 명확히 제도화하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나왔어야 합니다.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오늘은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열리고 있는 예술가의 편지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예술가의 편지전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구 예술인들이 교류한 편지를 엄선해서 보여주는 전시로 이 대구 예술발전소 3층에 위치한 열린 수장고에서 진행 중인데요. 전시를 통해서 세대와 국경, 장르를 넘어서 교류한 예술인들의 철학과 또 교류 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소장품들도 있는데 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 대구 시립무용단 창단을 하셨던 김희선 선생님의 편지가 있는 코너인데요. 서울에 있는 무용협회의 이사님과 주고받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서울에는 현대무용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다. 대구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지역을 넘어선 범지역적인 그 예술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서로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현대 무용들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력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이렇게 예전부터
그 외국인 분들이랑 또 국제적인 교류를 했다는 게 저는 기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외국에서도 활동을 하셨구나. 그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이 또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50년 동안 편지가 쌓여있으면 진짜 양이 많았다는 건데 네. 전시회에 어떤 편지를 전시하자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네, 먼저 편지를 전시할 예술가 선정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작고 예술인인 이기용 지휘자와 김소라 무용가, 그리고 원로 예술가 장영목 합창 지휘자와 최춘의 아동문학가 등 총 8명의 예술가를 선정했고요. 그들의 편지 중에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편지, 또 예술관을 느낄 수 있는 편지, 이 밖에도 해외 예술가나 이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교류 관계까지 이 예술가들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편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편지를 선정했다고 네네. 합니다. 이어서 관람객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달서구에 거주 중인 이효영입니다. 편지라는 소재로 또 예술가들의 활동을 둘러볼 수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꼭 문화예술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대구의 상황을 또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작곡가 이상근 선생님이 제자셨던 이무상 작곡가님에게 그 좀 살인적인 대구 날씨에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그 멘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대구의 더위가 굉장히 뜨거웠구나를 또 알 수 있어서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이인성 화가와 같이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신 예술가분들의 자료도 편지 같은 것들이 공개가 같이 되면은 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 중인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의 편지는 이렇게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스승과 제자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도 받고 이제 칭찬도 해주고 하는 모습이 예술가들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전시를 보고 나니까 이제 예술인들의 어떤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가 메인이고요. 중요한 전시고 또 어떤 것들 전시돼 있어요? 네, 전시회 내 일부 공간에서는 원로 예술인 구술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이무상 작곡가와 장영목 지휘자, 또 김삼일 연극인 등 총 12명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예술가의 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는 작고한 이점희, 이기용 선생의 유품을 활용해서 이 창작 공간의 분위기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시에서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지휘자죠. 이기용 선생의 유품 가운데 1963년 대구방송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번스타인, 몽테, 카달스 등의 지휘자들이 보낸 전보와 편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대구시 문화예술 아카이브 팀의 남지민 주무가 만나서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의 편지를 보게 됐어요. 편지로 그 당시의 활동들이나 예술가들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경희 선생님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딸에게 음악 선배로서의 주는 충고, 또 엄마로서의 걱정들, 반찬은 냉장고에 넣으라든가 길 조심해서 다녀라든가 이런 일상의 걱정들도 함께 있어서 예술가들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그 삶 속에서 예술을 끝까지 함께 갖고 갔다라는 게 조금 존경스러웠고요. 관람객들은 대부분 아이하고 손잡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편지 봐봐. 그리고 우표 봐봐.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보시고, 또 한 분은 연세가 지그시 드신 여성분이셨는데 무용가 김소라 선생님 편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김상교 신무용연구소의 문화생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무용을 배웠던 친구분들한테 전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들을 또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김상교 선생님이 정말 무용을 열심히 하셨고 문화생들하고 잘 지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추억에 잠기던 것들을 봤거든요. 문화예술 아카이브라는 게 경험을 공유한 것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예술가들의 교류 관계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예술가의 편지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대구 예술발전소 3층 열린 수장고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들이 자립 전담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 지역의 지원 사업들 오늘 얘기 들어볼게요.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지현주 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네.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청년을 두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나 하죠. 네네.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나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그 부모의 돌봄 대신에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 가정하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보호를 받아온 그 청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대학을 진학하는 연장아동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퇴소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시설 퇴소 기준이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만 24세까지로 누구나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세가 아니고 24세까지고요. 네네네. 자립준비 청년이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주로 보호종료 아동으로 맞습니다. 사용이 되었었는데,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그간 이제 시설의 보호가 끝났다는 뜻으로 보호종료 아동으로 불렸었는데요. 대부분 18세 이상이다 보니 아동과 좀 매칭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이들이 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또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의 의미로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사람들이 갖던 막연한 그냥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또 자립의 주초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는 자립준비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매년 퇴소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상에 퇴소 5년 이내에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한 600여 명이 있고요. 그중에 집중관리 대상이라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또 소분류들이 있군요. 네네네. 그 집중관리 대상이라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좀 사회에 또 이렇게 구성원으로 또 활동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대상자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사람도 옷을 뭐 입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그 마음이나 이런 게 달라지듯이 네네. 자립준비 청년의 나라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인식 변화도 있었겠다 싶고요. 또 일단은 성인으로서의 어떤 또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 또 주체적인 능동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본인의 책임과 또 시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원 제도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뭐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이제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퇴소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002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300에서 500만 원으로. 그러니까요. 네,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액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정착금이고요. 이후에 자립정착금이 최소한 한 500만 원으로 상향 권고가 되고 지자체마다 지금 현재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대구는 올해부터 한 8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월 35만 원이 8월부터 5만 원이 올라서 35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딘시아 통장이라고 해서 정부 매칭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1대1 매칭에서 1대2 매칭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5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한 달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설에 좀 오래 있는 친구들은 많은 금액을 또 자산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나오고 나면 네네. 너무 막막할 것이고요, 그죠? 네네. 뭘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500에서 800, 800에서 1000이라는 돈만 가지고 나와서 뭐를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으로 고생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재정 지원 이후에 사후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 정리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15세가 되면 시설에 있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자립 준비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재정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립에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막상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과 또 외로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호소를 하는 부분 중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제일 크고요. 그 중에 또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져 있어서 저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이제 그 화두가 되었던 경제적인 부분 늘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목돈이 생겼을 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청년들이 많고요. 또 사기나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주위에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퇴소 후에 원가족이라 하는 그 친부, 친모의 지원금이나 지원주택을 이제 뺏기는 경우들도 실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혼자 해야 되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지난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아름다운 재단이 자립준비 청년 1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있군요. 있는데요. 예. 그 응답자의 대부분 26%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고요. 또 한 17% 정도는 보호자가 필요한 수술,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나 취업에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0%로 조사가 되었고요. 도움을 많이 받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한두 명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의 대부분이 아마 시설 선생님일 가능성이나 아니면 친구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촘촘한 관계망과 그러한 그 안전망이 또 잘 구비되어야 될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이제 그래서 나서서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원도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다고요? 청소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을? 네, 자립지원 전담 기간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또 미리 대구시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공동모금을 통해서 32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또 1인 1실 주거 지원을 하면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고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역할들도 또 기대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구와 강원과 부산 세 개 지역이 시범 운영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희망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대구형 오피스텔 모델이 13개 지역에 또 확대되어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립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지원받기는 하는데 혼자 이제 예를 들면 청소, 먹는 거, 뭐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자립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1인 1실의 오피스텔을 지원하면서 1000세대가 되는 오피스텔에 32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관리시가 경비실밖에 모르는 상황이고 기간 명패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 그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거와 심리, 재정, 그다음에 진로
이쪽으로 해서 4대 영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잘 살던가요? 네. 조금씩 훈련을 받으면 네. 아무래도 뭐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에서는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훈련이 되고 있고요. 저희하고 그 형식적이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 형태로 임대 계약서도 작성해보고 그런 훈련 과정들을 2년 동안 여기에서 겪고 있고 또 본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2년 지나면 이제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또 다른 네네. 친구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예를 들어 좀 집도 구하고 네네. 뭔가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네네. 이렇게 해서 혼자 뭔가 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지자체마다의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만들도록 했는데 대구는 어딘 거예요? 대구는 지금 올해 네. 저희가 대구 IWC가 그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현재 6월에 업무 협약을 하고 지금 하도회를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24살까지는 일단 가능한데 네네. 그 나이가 돼서 해마다 나오는 아이들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 계속 뭔가 챙기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네네네. 네. 그 전담 기간은 네. 그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정기적인 사후 관리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여 명의 그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저희가 자립 통합 지원센터 운영과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서 바로 막 너무 적응 잘하고 막 사회성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경계지능 아동들도 많이 있고 시설에서도 많이 경계지능 힘들고. 아동. 네네네.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대상 친구들에 대한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문제들을 또 복지부 차원에서도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 혼자 있고 네네. 막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아이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그 60여 명. 네, 그 60여 명이 아마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제 케어가 필요할 텐데 그죠? 네네네. 이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네네. 이번에 Y에서 그 새로 이제 그 역할을 맡는다는 얘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곳이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민간 자원으로 시작해서 지자체로 이관된 그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1인 1실에 그 주거를 지원한다라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 전담 기관은 이제 복지부라는 관주도적으로 민간 위탁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위상을 가지고 그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그 청년들을 단순 사후 관리 대상자와 집중 사회 관리 대상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나눠가지고 살 곳을 제공해주고 또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도 챙겨주고 이렇게 각각 한다는 거죠. 네네네네. 조만간 이제 그 말씀하신 자립 전담 지원 출범한다고 하는데 기관이 잘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도웨어 구축하는데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실무자 채용 5명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 채용에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아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뉴얼 교육이나 이런 어떤 그 OT를 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9월 말 정도에 그렇게 그 교육이 있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아동들하고 청년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고 또 대상자 명단을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지현주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 같은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 또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통화 정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후에 뭔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그랬나요? 네, 지금 7월 FOMC 이후 반등세가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 부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8월 물가 지표가 하락이 된다면 시장은 완화된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보였습니다. 즉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연말까지 기준금리 4%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반기 주요 이슈들이 여전히 물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이잖아요. 네네. 네. 그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쟁과 인플레이, 에너지, 부채 위기, 미중 갈등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 침체의 우려는 일단은 후순위로 보입니다. 지금 어느 하나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장기화되는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일정 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합 내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용시장은 아직은 성장 기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가 성장 없는 고용의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인력난도 생기고 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난까지 여전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고 미중 갈등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나요? 네, 한국도 여전히 무역 수지 적자 확대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재고 사이클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 조금 보이고요. 대중 수출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중 갈등 이슈가 우리 주식 시장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추석 전에 기술주 대표주인 미국의 엔비디아가 장중 11%까지 급락한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낙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이는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중단 조치에 대한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이 AI 반도체는 고성능 GPU 칩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날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선적 중단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둔다고는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 내 미국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 중단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 내년 3월 1일까지는 A100이라는 중국 내 미국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출이 허용되고 있고요. 내년 9월 1일까지 엔비디아의 홍콩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통과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 긴장 고조 또는 강달러 이런 이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과 주요국들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다시 불안감을 던져준 게 이제 지난 중국 수완성 청두시의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 등인데요. 증시 주변에 이런 악재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오늘 밤에 물가 지표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러우 전쟁의 약간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될 거라는 전망도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은 있지만 미국의 이제
미국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국의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한 상황이라 점점 탈세계화로의 경제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제의 대전환은 그동안 세계화로 성장한 기업에는 위기일 수가 있는 것이 되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특히 미래 시장을 잘 읽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또한 안심할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당장 9월에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는 비수기인데도 급등세를 유지 중에 있고요. 뭐 수요가 많아지는 지금 가을 겨울 지금 다가오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질 또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쭉 하신 네. 얘기를 보면 참 부정적이다 싶은기는 한데 네. 긍정적인 걸 그 틈에서 좀 찾아주신다면요. 네, 항상 부정 바닥을 치면 다음 또 여러 가지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오는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악화에 대한 이런 우려들은 유가 및 비용 급등에 대한 여부와 공급망이 악화가 풀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수요 둔화의 강도에 따른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 에너지 쪽은 중동 지역이나 이란 제재에 대한 의회의 실타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나 기대도 있고요. 지금 현재 종전 이슈들이 조금씩 긍정적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에서 상향해서 4%로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기조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요인의 해소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조 변화가 있을 때 고용이 탄탄한 미국과 미국의 공급망 확대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세장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약세장의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어쨌든 방어적인 그런 태세가 그렇겠죠. 되는 건데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베어마켓인 상황인 거잖아요. 베어마켓이요? 그렇죠. 예, 이 베어마켓이라는 용어는 이 곰이 싸울 때 아래로 찍는 자세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약세장에서는 배당 성량이 높은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버티기에 용이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 월세가 꾸준히 잘 들어온다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금융투자자산에서도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받으며 회복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분들은 이런 반등 시 일정 부분 좀 분할 매도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해 두는 편이 좀 더 나은 그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어느 정도 바닥이 확실히 보일 때 재투자의 자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형은 조금 낫겠다 하셨는데 배당형 상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게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부여되는 월지급식 ELS가 있고요. 그리고 AA 등급의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들이 현재 4%에서 지금 현재 5%짜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급식 ELF가 있고요. 만기 매칭형, 목표 달성형 펀드들도 지금 다양한 현금 확보용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주식과 채권이 동반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특이한 지금 시기였는데요. 월지급식 채권 펀드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투자재 대상인 채권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월 배당률이 3에서 6% 정도 다양한 상품군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서학개미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주식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보통 가을이면 배당주 투자에 다들 관심을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 배당은 따박따박 이렇게 배당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만 배당이 보통 들어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 그다음에 뭐 만기 배당, 다양한 배당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날짜를 맞춰서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가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들어온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30종목 중에 상위 8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5.2% 정도의 지금 현재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위의 미국 통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IBM은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IBM은 4.89% 정도 지금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만
컴퓨터와 인공지능 관련주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월그린스라고 배당률 4.86% 정도 되고요. 이거는 13,000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헬스케어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3M 배당률이 네. 4.59%로 이 3M 같은 경우는 64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50년 이상 배당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다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3.95% 정도 배당률이 나오고요. 현재 시가총액 197조에 속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쉐브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3.83%로 지금 뭐 어쨌든 전쟁 이슈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주가가 현재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JP모간 같은 경우는 한 3.5%의 배당률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의 금융기업입니다. 배당금에 8개. 네, 배당금에 세금이 붙죠. 네네. 세금이 붙는데요. 해외 주식도 역시 세금이 붙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매매 차익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15.4% 이렇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재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신남내거리에서 반고개내거리 방향, 반고개내거리 우회전 곡각 지점에서 청소 차량 작업 중입니다. 이동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월곡로 월성내거리에서 상인내거리 방향, 상인내거리는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보상로는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면, 신호주기에 따라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우리 지역 고속도로 정체 구간 없는데요. 다만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지나자마자 속력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부터널 인근까지 차간거리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데요. 이동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으로 내려온 국회의원들은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쟁은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달라는 목소리, 태풍 피해로 너무 힘든 지역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시작하지요. 내년 예산안 심사도 이어지는데 추석 민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